20세기 한 화가가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세상을 뒤흔들었죠. 입체주의라는 혁명을 일으켰고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으며 예술의 경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이름 파블로 피카소. 오늘은 한 시대를 지배한 거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미술교사였죠. 어린 피카소는 학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했거든요. 하지만 그림 그릴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놀랄 만큼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금방 알아봤죠. 14살이 되던 해,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의 한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교로도 진학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배우는 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두 학교 모두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7살에 결국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피카소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00년, 29살의 피카소는 파리를 처음 방문합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죠.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를 잡고 같은 꿈을 꾸는 예술가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르누아르, 모네 같은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을 접했습니다. 고갱과 고흐의 대담한 표현에서도 깊은 영감을 받았죠. 피카소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좁은 다락방에서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죠. 돈은 늘 부족했고 끼니에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20살에 열린 첫 전시회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파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도 보였습니다.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피카소는 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피카소의 청색 시대가 시작됩니다. 왜 푸른색이었을까요? 절친했던 친구 카를로스 카사에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카소는 큰 충격에 빠졌죠. 그 슬픔이 캔버스 위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짙은 푸른빛이 작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리 거리의 매춘부들, 술에 취한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이 그의 모델이 되었죠. 늙은 기타리스트라는 작품을 보실까요? 1903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는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전체가 어둡고 푸른 색감으로 가득하죠. 노인의 몸이 캔버스를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갈색 기타가 놓여 있고요. 우울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처량한 선율이 들리는 듯합니다. 1904년 피카소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몽마르트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죠. 작품의 색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04년부터 1906년까지를 장밋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울했던 푸른색 대신 따뜻한 색들이 등장했죠.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화려한 색감들이 캔버스를 수놓았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서커스 공연자들을 자주 그렸습니다. 광대, 고개사, 무대 위의 배우들.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작품에 담겼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예술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피카소는 아프리카 전통 예술에 깊이 빠져듭니다. 원시 미술의 힘, 가면과 조각에서 느껴지는 강렬함, 그는 그것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이죠. 이 작품은 당시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908년부터 1909년, 피카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시작됩니다. 조르즈 브라크라는 화가를 만난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입체주의, 큐비즘의 탄생이었습니다. 기존의 회화가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그렸다면 입체주의는 달랐죠.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화면에 담았습니다. 형태를 해체하고 분석했습니다. 기하학적인 면들로 재조합했죠. 날카로운 선과 단색조의 면들. 그것이 초기 분석적 입체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합성적 입체주의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피카소는 새로운 시도를 하죠.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콜라주 기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벽지 조각, 신문 오려낸 부분, 다양한 재료들을 캔버스에 붙였습니다. 기타나 파이프 같은 간단한 사물들이 소재가 되었죠. 회화와 콜라주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피카소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사라진 거예요.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난 사실이 알려지자 박물관은 문을 닫았고 프랑스 정부는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카소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죠. 다행히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루브르에서 일하던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직원이었죠. 피카소는 누명을 벗었고 모나리자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해프닝으로 모나리자는 한층 더 유명해졌습니다. 1937년 피카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작품을 그립니다. 세로 약 3.5m, 가로 약 7.8m의 거대한 그림,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 내전 중이었습니다.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독일 전투기들이 폭격을 퍼부었죠.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분노했습니다. 약 2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죠. 검은색, 회색, 흰색만 사용했습니다. 무채색의 화면 위에 전쟁의 참상이 펼쳐집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말, 절규하는 여인들, 몸이 찢긴 사람들,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들, 캔버스 가득 혼란과 고통이 담겼습니다. 황소도 함께 그려넣었습니다. 비극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피카소는 총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작품으로 전쟁의 잔혹함을 고발한 거예요. 훗날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현대 미술가들도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미술관에서 게르니카를 보았다고 하죠. 피카소의 사회 참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1년에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한국 전쟁의 비극을 세계에 알린 거죠. 예술가는 상아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고통 앞에 함께 서야 하죠. 피카소는 평생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는 회화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화, 조각, 도예, 심지어 연극 무대 연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아프리카 시기, 입체주의 시기. 피카소의 작품 세계는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실험 정신이었습니다. 1973년 92세의 나이로 피카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현대 미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는 예술가는 시대의 증인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쟁의 참상도 사회의 어두운 면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미술의 많은 부분이 피카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체주의는 추상미술의 문을 열었고 콜라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했죠. 게르니카는 여전히 전쟁 반대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앞에 서서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다. 캔버스 위의 형태들은 현실과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는 뜻이었죠. 20세기 최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그는 단순히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끈 혁명가였고 시대의 고통에 함께한 증인이었으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 탐험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도 전 세계 미술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이 무엇인지, 화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오늘 만난 천재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인물 탐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천재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천재의 비밀을 파헤칠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다빈치 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